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AI 아니고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AI냐고 아닙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웃음소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 AI 음성은 아직 없겠죠. 아마도. 자, 오늘의 책은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입니다. 김정운 쓰고 글이다. 김정운 교수님, 네, 김정운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 들어있는 사파들도 직접 그리셨나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그 그림 공부하시러 유학까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김정운 작가님, 김정운 교수님이십니다. 슈필라움의 심리학이라는 부제가 있고요.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운이 몸으로 제안하는 슈필라움의 심리학. 인생을 바꾸려면 공간부터 바꿔라. 구체적으로 애쓰지 않으면 행복은 결코 오지 않는다. 공간, 네, 공간에 관한 생각을 담으신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책 제목도 바닷가 작업실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수 어딘가에 바닷가 마을에 작업실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여수 어딘가에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바닷가 마을 상상만 해도 마음도 따뜻해지고 뭔가 평화로움이 막 가득 찰 것 같은 그런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슈필라움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주체적 공간을 슈필라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독일어로 놀이와 공간이 합쳐진 슈필라움은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여유공간이라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실제 놀이하는 공간을 뜻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의 공간을 뜻한다고 해요. 물리적 공간은 물론 심리적 여유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좀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자, 목차를 확인하겠습니다. 목차는 프롤로그, 슈필라움의 심리학. 1번 1장이군요. 1장 시선, 마음. 이것 또한 굉장히 또 감각적이십니다. 해시태그로 해시태그 시선, 해시태그 마음으로 제목을 써주셨네요. 김정은 교수님은 진짜 다방면으로도 팔색조이시지만 이런 감각적인 부분까지 정말 독자로서는 굉장히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런 작가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일찍 배가 끊기는 섬. 배가 끊긴다. 뭔가 고립일 수도 있고 도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네요. 눈이 작은 사람은 만만하지 않았다. 두 번째 장입니다. 샵 물때, 샵 의식의 흐름. 배에서 해 봤어요? 배에서 해를 보는 건 또 어떤 느낌일까요? 멍한 시간. 세 번째, 샵 미역창고, 샵 바닷가 우체국. 이 제목들을 해시태그 해주셨는데 해시태그를 볼 때마다 그 장소가 상상이 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미역창고, 바닷가 우체국.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미역창고, 섬과 편지공화국, 여수의 봄. 네 번째, 샵 불안, 샵 탈맥락화. 걱정은 가나다 순으로 하는 거다. 이런저런 걱정 참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걱정을 가나다 순으로 하는 거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하네요. 매번 나만 슬프다. 다섯 번째, 샵 열등감, 샵 욱하기. 꼬이면 자빠진다. 열받으면 무조건 지는 거다. 여섯 번째, 샵 삶은 달걀, 샵
귀한 것. 전 이 귀하다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귀하다. 귀한 것은 흔한 것의 반대가 아닐까요? 뭐가 귀한 것의 반대가 될까요? 이것은 한번 제가 방송 중이지만 낱말의 반대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네요. 귀한 것의 반대말은 흔한 것 혹은 하찮은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귀하다라는 말이 예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귀하지 않다고 해서 천한 것, 하찮은 것이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흔한 게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 흔하다는 것은 굉장히 또 뭐랄까요, 낯설지 않다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 귀한 것의 반대말이 하찮은 것, 천한 것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사람을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으로 자꾸 나누려는 그런 시선들이나 생각들이 보일 때마다 조금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꺼이 흔한 것의 하나가 될 자신이 있거든요. 흔하다고 해서 하찮진 않다 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귀한 것에만 집착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보태봅니다. 귀한 것은 반드시 또 도둑 맞거나 누군가 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보다 흔한 것이지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그런 흔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수의 여름. 7번째, 샵 기억, 샵 나쁜 이야기. 불안한 인간들의 나쁜 이야기. 냉소주의와 기억의 여신 문에모시네. 제가 여신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스 신화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기억의 여신이 또 있나 보네요. 신은 참 많아요. 8번째, 샵 감정혁명, 샵 리스펙트.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어머 오빠. 그리고 좋아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제목이 어머 오빠 그리고 좋아요입니다. 정말 너무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냥 오빠라는 단어보다는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제목이 붙은 거지? 라는 호기심이 자꾸 생겨요. 상상을 하게 만들죠. 9번째, 샵 민족, 샵 멜랑콜리. 지난 시대의 멜랑콜리. 자동차, 섹스숍, 그리고 통일. 여수의 가을. 10번째, 샵 아저씨, 샵 자기만의 방. 아저씨는 자꾸 소리를 낸다. 인생을 바꾸려면 공간부터 바꿔야 한다. 11번째, 샵 저녁 노을, 샵 올려다보기. 여수 앞바다에는 섬만 수백 개다. 멀리 봐야 한다. 자주 올려다봐야 한다. 생각이 또 많아집니다. 제목이 너무 좋죠. 12번째, 샵 관대함, 샵 첼로. 섬은 곡선이다. 태풍 후의 낙관적 삶에 대하여. 여수의 겨울. 자, 이렇게 12번째의 어떤 이야기들로 묶여있고 12개의 이야기들로 묶여있고 중간중간에 여수의 봄과 겨울까지에 관한 글들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글의 양보다는 직접 그리셨다고 하니까 사파가 이 여수의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작가님이 직접 그리신 사파가 또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긴 에필로그. 천국에서는 바닷가 해지는 이야기만 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또 저에게 놀라움을 주실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또 깨달음과 교훈을 주실지, 그리고 웃게 해주실지 기대감을 가득 안고 프롤로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슈필라움의 심리학. 공간을 뜻하는 독일어는 라움이다. 영어로는 스페이스, 룸, 가끔은 플레이스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러나 독일어의 라움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 독일인들의 유별난 공간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라움의 의미는 다른 단어와 연결될 때 잘 드러난다. 우선 실제 살고 있는 물리적 공간을 뜻하는 본 라움이 있다.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경제학적, 심리학적 공간과 연관되는 레벤스라움이라는 단어도 있다. 생활공간 혹은 생활권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한때 나치시대 이데올로기가 되기도 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사용한 대동아 공영권은 바로 이 레벤스라움의 번역이다.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뜻하는 행위 공간이라는 단어도 있다. 심리학자의 눈에는 슈필라움이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하다. 흥미롭게도 독일어에만 존재하는 이 단어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놀이와 공간이 합쳐진 슈필라움은 우리말로 여유공간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실제 놀이하는 공간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의 공간을 뜻한다. 물리적 공간은 물론 심리적 여유까지 포함하는 단어다. 슈필라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없다. 개념이 없다면 그 개념에 해당하는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긋겠습니다. 개념이 없다면 그 개념에 해당하는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슈필라움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없다는 것은 그러한 공간이 아예 없거나 그러한 공간의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이야기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압축 성장을 경험한 대한민국의 사회심리학적 문제는 대부분 이 슈필라움의 부재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심리적 여유 공간은 물론 성찰을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여유 공간도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거다. 모두들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산다. 특히 한국 사내들에게 슈필라움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 물론 여자들에게도 슈필라움은 중요하다. 하지만 여자들에게는 화장을 지우는 작은 화장대라도 있다. 지친 하루를 성찰하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있다는 이야기다. 자, 여기까지 일단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요새 그 남자분들이 차를 자꾸 꾸며서 귀가하기 전에 주차장에 내려가서 주차장에 도착해서 라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집 주차장에 도착한 후에 바로 올라가지 않고 차에서 1시간 정도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슈필라움의 부재가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 드러나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으로 차라는 공간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우리는 이 슈필라움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계속 소개합니다. 모든 동물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고 한다. 밀집된 공간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한다. 와, 저는 뭔가 갑자기 그 우리 한국의 또 독특한 주거 문화기도 한 이 공동주택 문화, 뭐 빌라부터 연립부터 아파트까지 당연하게도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네요. 밀집된 공간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상행동을 보인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한다.
새끼도 구별 못한다. 심지어 자기 새끼를 잡아먹기 너무 무섭다. 잡아먹기까지 한다. 더 이상 교미도 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공간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딱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동물 행동학자 존 칼훈은 이 같은 행동을 행동 싱크라고 불렀다. 싱크는 음식물 쓰레기를 받는 용기처럼 온갖 쓰레기 같은 행동들의 집합을 뜻한다. 자, 여기서 제 생각을 좀 첨언하자면, 자, 우리가 이 슈필라움을 포기하면서까지 뭔가 아파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의 활동 영역이 작았고 불만족스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더더욱 그 희생? 본인이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 치렀던 대가?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 심리가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불만도 커질 거고요. 그러면 공간이 부족해서 왔던 부작용, 서로 잡아먹고 새끼도 구별 못하고 심지어 더 이상 뭐 연애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더욱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김정은 작가님, 교수님 너무 좋습니다. 저는 책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방송을 하지 않잖아요. 저도 책을 하나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읽다 보니까 저의 리액션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와, 우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참, 이렇게 이렇게 책이 주는 즐거움을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누리고 있네요. 그래서 자동차만 타면 절대 안 비켜주는 거다. 와, 여기서 나오네요. 남자들에게 존재가 확인되는 유일한 공간은 자동차 운전석이다. 자동차 운전석만이 내 유일한 슈필라움이라는 이야기다. 내 앞의 공간을 빼앗기는 것은 내 존재가 부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렇게들 분노와 적개심에 가득 차 전전긍긍하는 거다. 야,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본인이 가지고 깨달았던 지식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이런 능력들, 너무 부럽고 닮고 싶고 또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그 꾀죄죄한 자연인을 넋놓고 보는 거다. 자연인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슈필라움의 부재. 와, 이 정도였다고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은 해왔습니다. 사실 솔직히 뭐 경제적인 여건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고, 뭐 자취를 시작했을 때 끼케야 뭐 연립주택, 그러니까 뭐 다세대, 뭐 다가구 이런 형태의 주택에서 살아본 적은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굳이 뭐 재산을 불리기 위해 어떤 투자 목적에 있어서 아파트에 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저는 저의 공간이 있는 것이 좋고, 남들이 봤을 때는 좀 하찮아 보여도 흔해 보여도 우리 하찮다는 말 안 쓰기로 했죠. 흔해 보여도 그냥 그런 집처럼 보여도 나만의 공간이 좀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곳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저는 아파트는 안 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제가 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다 악한 사람만 있냐?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못 버텨내는 사람이라 저의 어떤 그릇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릇이 크니까 아파트에 사셔도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능적으로 그것을 좀 꺼려하고 거부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연인을 보는 이유가 이런 것이라니 놀랍습니다. 외로움과 궁핍함을 담보로 얻어낸 그들의 슈필라움을 부러워하는 거다. 자연인 앞에서는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라는 게으른 정당화가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스스로 자연인이 될 용기는 없다. 그들이 슈필라움은 진짜 내가 원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은퇴하면 텃밭이나 가꾸며 살아야겠다고 막연한 위로만 하며 산다. 그러나 텃밭은 아무나 가꾸는 건가? 저도 한번 가꿔봤는데 저는 공동 텃밭이었거든요. 하도 훔쳐가서 세상에 서울 시내 텃밭에 도둑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성격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잘 가꿔서 딱 키워놨는데 와 내일 참외 저거 따먹어야지 하고 막 싱글벙글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그새 누가 훔쳐갔어. 그새 누가 따가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텃밭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 다시는 안 할 생각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퇴행적 행태를 보인 사람들만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다라고 주장한 심리학자가 있다. 브루노 베텔하임이다. 1938년 그는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칸트 미학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바로 그해 그는 나치 수용소로 끌려갔다. 수용소 생활이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인 애나 엘리너 루스벨트와 같은 후원자들의 집요한 노력 끝에 운 좋게 수용소에서 풀려났다. 미국으로 건너간 후 베텔하임은 자신이 겪은 수용소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 본질에 관한 다양한 정신분석학적 해석을 내놓았다. 아우슈비츠에 끌려온 사람들의 태도에 관한 그의 분석은 당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수용소에 끌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느닷없이 끌려왔다. 아무 준비 없이 가족과 친구로부터 분리된 수감자들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했다. 자존심이 강했던 성공한 유대인들, 즉 전문직을 갖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중간 계급으로 진입하는 때 성공했던 유대인들은 투옥과 이송 과정에서 대부분 사망했다.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끔찍한 수용소 생활 조건에서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은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는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자존심 따위는 버려야 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포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점차 서로 이야기하기를 포기했다. 마주보지도 않았다. 발을 질질 끌고 다니며 느릿느릿 움직였다.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나치 친위대가 수백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로 몰아넣어도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다. 살아남은 수감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퇴행적 태도를 보였다. 수감자들끼리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흥분했고 수용소의 감시자들에게는 아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마침내 나치 친위대와 자신들을 동일시하며 그들의 행동을 흉내냈다. 이렇게 변해야만 나치 수용소 생활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베텔하임은 이 같은 퇴행적 행동이 일어난 이유를 슈필라움의 부재로 설명한다. 베텔하임의 용어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결정을 위한 슈필라움의 부재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수용소의 삶이 수감자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퇴행적 상태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이때 슈필라움은 심리적 여유 공간을 뜻하지 않는다. 여유 공간은 오히려 사치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뜻한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수용소 생활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물리적 공간이 박탈된 유대인들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벌거벗은 어린 아이처럼 되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독립된 자기 방이 처음 생기면 너무 행복해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 방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한다. 딱히 숨길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타인들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슈필라움을 지키기 위해서다.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의식을 공간으로 확인하려는 것이다. 물리적 공간과 심리적 공간은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슈필라움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단어다. 심리적 공간은 물리적 공간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서구의 근대 부르주아의 출현 이후에 생긴 가장 큰 주거상의 변화는 남자의 방의 출현이다. 취향과 관심이 공간으로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내 실존은 공간으로 확인된다. 버지니아 울프는 여자에게도 남자들처럼 자기만의 방이 있다면 얼마든지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간이 의식을 결정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슈필라움의 가치를 너무나 무시하고 살아왔다. 공간이 있으면 슈필라움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나만의 슈필라움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명 디자이너의 비싼 인테리어 가구로 공간을 가득 채운다고 슈필라움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 취향과 관심이 구현된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보잘것없이 작은 공간이라도 내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공간,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전혀 지겹지 않은 공간, 온갖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내 슈필라움이다. 회사에서 직급이 높아지면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사내들은 그 공간을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 모른다. 골프 트로피나 온갖 단체에서 받은 상패들만 드문드문 놓여 있을 뿐이다. 기분 좋은 그림 하나 걸려 있지 않다. 그저 넓은 공간일 뿐 내 슈필라움과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 그렇게들 밤만 되면 지하로 내려가는 거다. 밤새 술 마시고 낮이면 슬쩍 빠져나와 사우나에서 쓰러져 코를 곤다. 자발적 퇴행이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가치에 너무 휘둘려 살아왔음을 50 후반의 나이가 되어서야 깨닫는다. 여수라는 낯선 공간에서 혼자 좌충우돌하면서 삶이란 지극히 구체적인 공간 경험들의 앙상블이라고 정의 내렸다. 공간이 문화이고 공간이 기억이며 공간이야말로 내 아이덴티티라는 이야기다. 슈필라움을 꿈꾸며 살아온 지난 몇 년간의 삶을 조선일보의 김정훈의 여수만만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다. 그 글들을 모아 이렇게 작은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바닷가 작업실 그리고 미역 창고를 통해 구체화되는 내 슈필라움의 형성 과정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100살까지 살 수 있게 된 오늘날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슈필라움의 또 다른 가능성에 관해 보다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었다. 귀농, 귀촌, 텃밭이 우리 슈필라움의 전부일 수는 없는 일이다. 내 혼란의 시간은 글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림도 글의 주제에 맞게 매번 직접 그렸다. 결코 잘 그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바닷가 작업실에서 혼자 끙끙대며 정성을 다해 그린 그림이라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림이 텍스트와 같이 있으면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함께 싣기로 했다. 어떤 연고도 없이 충동적으로 내려와 살게 된 여수의 자연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래서 여수의 바다, 하늘, 사계절을 찍은 사진도 같이 넣자고 출판사에 이야기했다.
오랜 방황 끝에 찾아낸 내 슈필라움을 둘러싼 다양한 풍광을 혼자만 즐기기엔 너무 아까워서다. 몇 년 전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라는 책을 출판할 때 함께 작업한 김춘호 사진작가에게 이번 일도 부탁했다. 지난 1년간 수십 차례 여수를 오가면서 김 작가는 정말 멋진 사진들을 만들어냈다. 격하게 감사드린다. 수시로 여수를 오가며 예쁜 책을 만드느라 참 많이 고생한 북21의 가정실 팀장께도 고마운 마음이다. 책 출판과 관련해서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저자의 변덕에 노련하게 대처해줘서 즐거운 공동작업이 된 듯하다. 이성희 디자이너는 페이지 넘기기가 너무 즐거운 책을 만들어주셨다. 감사할 따름이다. 독자들에게도 더없이 기분 좋은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신만의 슈필라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라도 될 수 있다면 참으로 보람있고 감사한 일이다. 2019년 4월 16일 여수 남쪽섬 미역창고에서 김정운. 자, 저는 이 프롤로그에서도 사진작가님과 함께 작업하셨다고 했는데 김정운 교수님이 그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진도 보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뭘까요? 나만의 슈필라움은 뭘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물론 가지면 좋겠지만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내 형편상, 내 여건상 그것이 어렵다면 그냥 어딘가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그 어딘가 하지만 내가 정말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슈필라움 하나씩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 샵 시선, 샵 마음. 일찍 배가 끊기는 섬. 대학 시절 여름방학이면 일찍 배가 끊기는 섬이 최고였다. 마지막 배가 떠난 항구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여자친구에게 진짜 착한 표정으로 오빠 믿지? 를 연발했던 기억이 있다면 우리 기쁜 젊은 날이다. 그렇게 손만 꼭 잡고 잔 그 여자친구는 이튿날 보니 2박 3일은 좋게 지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다. 그때 그 오빠 믿지의 청춘들이 이제는 늙스 그래 엄마 아빠가 되어 자식들에게 수시로 그런다. 엄마는 아들을 믿는다. 아빠는 우리 딸을 믿는다. 젠장, 그런 믿음은 없다. 서로 잘 알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가? 저자님의 유머가 여기에서 드러나죠. 요즘 여수에 마련한 화실에서 바다를 보며 이런 생각만 자꾸 한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이제 나도 나름 화가다. 단기대학 출신이지만 그래도 일본 유학파다. 나이 50 넘어 시작한 미술 공부를 4년 만에 마치고 몇 년 전 여수에 정착했다. 뭐하고 사냐? 는 질문에 약간 심드렁한 표정으로 여수 바닷가에서 그림 그려요 하는 게 무척 폼날 것 같아서다. 그런데 정작 여수에서 지내다 보니 전혀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예전처럼 책 읽고 글만 쓴다. 화실이 없어서였다. 화가가 화실이 없으니 그림을 안 그리는 거다. 그래서 횟집 하다가 망해 창고처럼 버려진 곳을 아주 싼 월세로 얻었다. 여수에서 가장 크고 멋진 화실을 가진 박치호 화가가 부지런히 발품 팔아준 덕분이다. 창고를 대충 수리하고 캔버스를 마주하고 있으니 그림은 안 그리고 또 딴 생각이다. 창문 너머 바다가 너무 좋아서다. 바다는 뻘이 있어야 진짜다. 물론 동해나 제주 바다도 좋다. 그런데 옆에 있으면 남들의 부러운 눈길을 즐기지만 정작 둘만 있으면
별로 할 이야기가 없는 그냥 예쁜 여인이다. 뻘이 있는 바다는 다르다. 수시로 변한다. 매번 정말 좋다.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다. 더구나 내 화실은 석양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여자만 끝자락이다. 자, 여자만이라는 것은 이 해안에 이 만의 이름이 여자만입니다. 이것도 참 놀랍네요. 이름이 어찌 또 여자만인가? 그래서 오빠 믿지 같은 야릇한 생각이 들었던 거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식으로 믿는 거 아니다. 심리학에 틀린 믿음 실험이라는 게 있다. 다양한 버전이 있지만 실험 구조는 대략 이렇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인형극을 한다. 인형은 책을 읽다가 화장실에 가야겠다며 오른쪽의 파란 통 속에 책을 두고 나간다. 인형이 나간 사이에 책을 왼쪽의 빨간 통 속으로 옮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온 인형이 책을 어느 통에서 찾겠느냐고 묻는다. 내가 보는 세상과 남이 보는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오른쪽의 파란 통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내가 보는 세상과 남이 보는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왼쪽의 빨간 통이라고 대답한다. 대충 4세가 되면 오른쪽의 파란 통이라고 대답한다.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능력이 대략 4세부터 생긴다는 뜻이다. 발달 심리학자들은 4세라는 나이와 관련해 여전히 논쟁 중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이 문제가 아니다. 이 실험이 틀린 믿음에 관계된다는 사실이다. 타인이 나와는 다른 생각, 경우에 따라서는 틀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진정한 신뢰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타인이 나와는 다른 생각, 경우에 따라서는 틀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진정한 신뢰가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하실 때 저는 처음에 이 다른 생각이 먼저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틀린 생각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린 게 다르다를 앞설 수는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는데 그냥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겠다 라는 마음도 듭니다. 그 다음 장에는 아주 멋진 여수 바닷가에 해가 졌을 때 사진 같습니다. 그 멋진 사진이 있고 짧은 글이 있는데 이 짧은 글도 소개해드려 볼게요. 물 빠진 갯벌에 갇힌 작은 어선들처럼 살다 보면 도무지 어찌할 줄 몰라 엉엉 울고 싶은 때가 있다. 그때도 어김없이 작은 가로등은 켜진다. 땅끝 마지막 가로등. 타인에 대한 믿음은 타인의 다른 생각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 믿는 것은 신뢰가 아니다. 강요다. 엄마는 믿는다 또는 아빠는 믿는다 하고 이야기할 때 자녀의 다른 생각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부모 자식 관계만이 아니다. 자, 이 부분도 밑줄 그어야겠죠? 정말 너무 소중한 책입니다.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타인은 언제나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를 되뇌어야 배신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다른 생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들은 항상 자기 생각만을 강요한다. 그리고 나중에 꼭 그런다. 정말 믿었던 이가 등에 칼을 꽂았다고. 그러나 등에 칼을 꽂는다는 표현도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독일군 사령관이었던 에리 루덴도르프는 전쟁에서 병사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는데 배후의 사회민주주의자
유대인이 병사들 등에 칼을 꽂았다고 불평했다. 아돌프 히틀러는 이 등의 칼 꽂기를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기 위해 적극 퍼뜨렸다. 등의 칼 꽂기는 의도가 악하기 그지없는 참으로 고약한 표현이다. 이런 또 유래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곤란하겠네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 야, 너 내 등에 칼 꽂지 마 했을 때, 야, 그 등에 칼 꽂는다는 표현이 어떤 건 줄 알아? 유대인을 말살하기 위해서 히틀러가 썼던 표현이야. 이러면 내가 몰랐잖아. 이럴 것 같아. 몰랐으면 야, 나 몰랐다. 미안하다. 야, 오늘도 배운다. 고맙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타인을 이해하려면 일단 급하지 않아야 한다. 차분하게 상대방 마음을 얻을 생각은 않고 어떻게든 빨리 어찌 해보려니 배 빨리 끊어지는 섬이나 찾아다니며 오빠 믿지를 연발하는 거다. 자, 아까부터 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계속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죠. 아빠는 믿는다. 엄마는 믿는다. 오빠 믿지? 이것은 강요가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난 너 믿어 혹은 나 믿지? 라는 거는 함부로 또 쓰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야, 믿음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저는 이 믿음에 관한 그릇된 부분, 잘못된 부분도 요새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올바른 종교 활동이나 어떤 모임, 단체 활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믿음을 앞에 두고 뒤에서 뭔가 다른 의도, 좀 약간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참, 네, 믿음 함부로 믿지 마시고 누구에게 믿기를 강요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수만만이다. 여유만만이 아니다. 끝없이 펼쳐진 여수 앞바다와 섬을 보며 드는 지루할 정도로 평온한 생각이다. 물론 마냥 착한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했다. 남자가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것은 소매치기다. 그렇다면 남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당일치기?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굉장히 편안하지만 날카롭고 유쾌하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이 표현을 굉장히 김정훈 교수님, 김정훈 작가님 책에 많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절대 가볍지 않은 책입니다. 근데도 재밌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생각을 유도할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책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 김정훈 작가님의 책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